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박춘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그 다음에 1대1로 전략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은행 근무하면서는 이제 국제국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2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국제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근무하면서는 중국의 굉장히 빠른 발전상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중국의 또 변화하는 모습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그래서 작은 경험이나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차례는 먼저 이 주제를 잡게 된 발제의 취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를 간단하게 한번 개관을 하고,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고 평가와 시사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거인 어디 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저희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즐겨서 보는데, 제가 중국 경제를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어쩌다 거인이 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에 발령이 나서 갔던 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7월에 발령이 나서 갔었는데, 가서 이제 느끼는 느낌은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자동차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이제 경제 성장의 그 시기가 압축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느낌을 제가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발령나서 갈 때는 2005년도였는데 이 이제 GDP 규모를 비교를 보시면 요 빨간 게 이제 중국 GDP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게 우리나라 GDP 규모인데, 처음에는 도토리 키재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1조 달러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3조 달러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이제 2005년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 GDP 올라가는 규모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저희는 지금 한 1.5조 달러 약간 못 미치고, 저쪽 중국은 이제 11조 달러가 넘어가서 거의 이제 8배 가까운 그런 이제 거대 경제 체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G2라는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큰 경제 규모가 됐는데, 그 느낌은 분명히 거인은 거인인데 순간적으로 자라버린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갑자기 성장하면 뭔가 이 좀 성장통을 겪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덩치는 커졌는데 뭔가 이 좀 갑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순간적으로 성장하게 된 큰 계기를 저는 2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하나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급격하게 경제의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제는 위축되고,
그렇지만 중국 경제는 꾸준히 계속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뭐 이런 게 그 선진국들의 역할을 중국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거인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거인이 부쩍 자라버린 거인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 거인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거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거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내실을 다져야 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평탄치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뭐 이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 이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거인이 걸어가는데 그걸 쫓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서로 협조하고 또는 경쟁하는 또는 조언하는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 거인이 대외 이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대외 경제 정책으로 지금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와 1대1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1대1로 전략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중국 경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뒤에 위안화 국제화 그 다음에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3개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의 현황 또는 그동안에 달려온 모습을 보면 거의 뭐 40년 가까운 최근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 10%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왔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규모가 11.2조 달러로서 미국의 다음 가죠. 미국은 지금 거의 한 18조 달러 정도, 18조, 19조 정도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를 보시면 8,113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불균형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20조 가까운 그런 이제 규모의 GDP에 1인당 GDP도 뭐 5만 달러가 넘어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말은 G2라고 하기는 하지만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GDP는 뭐 8,000달러 수준이면 우리는 거의 이제 곧 3만 달러 돌파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1인당 소득은 낮은 불균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무역은 3.4조 달러로서 미국 다음으로 2위인데 사실 이제 수출 규모는 중국이 훨씬 더 크지만 미국이 워낙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 규모를 전부 따지면 미국이 지금 1위. 그런데 이거는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어쩔 때는 또 중국이 더 크기도 하고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2위.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은 뭐 압도적인 1위 3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이제 빨리 성장하게 된 원인이 뭘까? 이걸 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개혁개방.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래 폐쇄경제에 있던 거, 폐쇄경제이고 그 다음에 계획경제였던 것이 개방경제이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개혁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그걸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은 원래 폐쇄경제였던 게 자유로운 무역이랄지 또는 대외 거래를 하는 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경제 성장의 큰 그런 요인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 보너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싸겠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의 숫자 자체보다는 인구의 구조 또는 인구의 질,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구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음으로써 얻어지는 보너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좀 젊은 뭐 그런 이제 상태여야만이 이런 인구 보너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부양률 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과거에 부양률이 100명이 일해서 80명 정도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수준의 1975년도가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게 이제 낮아져 가지고 한 2013년까지 100명 일해서 36명을 먹여 살리면 되는 수준, 그렇게 부양률이 낮아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일하는 사람은 많고 그걸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적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축적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자본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그게 성장의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거. 이걸 이제 인구 보너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구 구조가 중국이 그렇게 되는 데는 상당히 아픈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1958년부터 60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경제 정책을 운용을 해가지고 거의 5천만 명이 아사를 하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1963년 무렵부터는 굉장히 출산을 많이 하기 시작.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보상 출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어떤 가정에서의 결손을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 돼가지고 1963년부터 굉장히 베이비 붐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20년쯤 지나면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963년으로부터 한 20년쯤 지나면 80년 이 무렵부터 경제 활동이, 대개는 경제 활동 인구는 물론 16살부터이긴 하지만 한 20살 정도로 잡는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도 무렵부터는 굉장히 일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줄었어요. 왜? 70년대 말부터 일가족, 일아기, 하여튼 산하 제한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일을 할 사람은 굉장히 많고, 젊은 사람들은 많고, 상대적으로 돌봐줘야 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게 이제 인구 보너스였고, 그 다음에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문맹률이 낮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마오쩌둥이 그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이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 뭐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단적인 예가 우리 한자, 굉장히 복잡한 한자, 그걸 이제 번체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간단하게 만들었던 때가 1954년. 그래서 간체자라고 표현한 게, 이제 간체자로 바꿈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상당히 이 노동력의 수준이 좋은 노동력, 그런 걸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시지리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천시지리 인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천시라는 것은 때를 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WTO 가입하던 때가 2001년이었는데 그 무렵이 이제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WTO 가입함으로써
뭔가 어떤 시장 경제 또는 대규모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그 폭발적으로 무역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 거기에 이제 천시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콩은 원래는 이제 영국의 조차지였다가 1997년도에 반환을 받았죠. 그래서 홍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홍콩은 심천하고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홍콩의 막대한 자금이 심천을 통해서, 광동성을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리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쭉 안정이 됐다. 뭐 중간중간에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공산당 어떤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이제 관료들이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관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관료들은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 작업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요. 뭐냐면 되게 이제 좀 정치적이나 뭐 이런 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 때부터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원 교육을 받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경력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대학교 때부터 계속 검증하고 해가지고 한 3, 40년 그 검증 결과가 양호한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가 이 정책을 운영하는 뭐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회속 성장의 원인이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너무 빨리 자라버리면. 저도 1년 사이에 12cm가 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막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죠.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도 걱정거리가 많고, 이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정책 당국자들이 부심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빈부격차와 부패. 이제 중국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경제 어떤 문제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냐? 그래가지고 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더니 역시 빈부격차가 큰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되게 진위계수로 빈부격차를 따지죠. 그래서 색깔이 빨갈수록 진위계수가 크다. 진위계수가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파랄수록 소득이 좀 평등한 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빨간 나라들도 있죠. 뭐 여기 아프리카 지역이랄지 뭐 이런데 엄청나게 빨갛긴 하지만 중국도 빨간 그룹에 속한다. 보면 진위계수가 뭐 요 정도 0.45부터 0.5 사이. 되게 이제 진위계수가 0.5가 넘어가면 그 사회가 상당히 불안한 사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하여튼 소득 불평등도가 좀 높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파랗네요. 파란 녹색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 대개 한 0.3 좀 넘는 수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렇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인구 보너스 상태였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너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오너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너스가 뭐예요? 오너스라는 것은 뭔가 이 부담, 그 다음에 뭐 채무 뭐 이런 거. 그동안에는 인구 구조의 좋은 점을 계속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일에서 이렇게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돼서 두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또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낳다 보면 한 애가 커버해줘야 하는 어른들이 한 6명 된다.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의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했지만 주로 이제 물적 자본의 축적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뭐 그걸 이제 투자를 해야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것을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 오염이랄지 또는 너무 과도하게 공장이나 설비를 뭐 지어버리는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에너지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골칫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중심 성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또 뭐죠? 소비 중심 뭐 성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자들도 뭐 잘 알고 그 방향으로 계속 성장 구조 또는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네요.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통화의 국제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위안화 국제화 관련해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어떤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뭐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 뭐 이런 것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의 국제화. 되게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교과서를 보면 머니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돈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화폐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통화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돈을 국제화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도대체 통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자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니가 뭐니? 뭐 이렇게 이제 조금은 웃어주시네 그래도. 그래서 가끔 안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실망스러워하면 또 웃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머니가 뭐냐? 머니는 머니의 기능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세 가지네요. 여러분들 뭐 경제학 책에서 보셨겠지만 거래의 매개 수단, 그 다음에 계산의 단위, 그 다음 가치 저장 수단. 뭐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해야만이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이 돈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쓰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일단 무역결제 통화가 우리가 무역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결제를 할 때 쓰일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이제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서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의 표시통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령 베트남에 가가지고 볼펜을 보고 이거 얼마에 팔래? 뭐 이러면 베트남 사람이 2만 동이요. 뭐 이런 베트남 화폐는 동이죠. 그래서 2만 동이요. 그래. 2만 동? 우리는 이거 1,000원 정도 되겠는데 뭐 서로 이제 계약을 하려면 1,000원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겠나? 2만 동으로 하는 게 좋겠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뭔가 서로가 알만한 통화 되게 뭘로 합니까? 달러로 하겠죠. 달러, 1달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런 것을 금융거래에 대한 뭐 표시통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저장이 돼야 한다. 가치를 보장해 줘야 한다. 뭐 그래서 이제 또 가끔 이제 어줍지 않게 이런 시를 외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뭐 이런 이제 김광균의 추일서정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망명정부가 발행하는 집회는 낙엽처럼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뭔가 내가 이것을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1,000원의 달러를 샀는데 갑자기 이 달러가 뭐 500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통화가 안정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국제 통화로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위안화 국제화라는 것은 뭐냐? 위안화가 국제적 거래에서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위안화 국제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국제 통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타이틀을 국제 통화의 품격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 뭐 했는데, 일단 충분한 규모의 실물 경제,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GDP 규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야 하지만, 이 국가가 거래하는 또는 무역 거래 대상이 되는 대상 국가도 수도 많고, 그 다음에 무역 거래 규모도 크고, 뭐 이런 것을 이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이런 이제 실물 경제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하고, 그 나라가 발달된 금융시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단순히 규모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어떤 질,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랄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 대안이 많은 그런 이제 발달된 금융시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금융이나 외환시장이 외국인들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 효과 또는 네트워크 효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inertia 이펙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한번 무엇을 쓰면 그걸 쉽게 바꾸기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규모를 이야기할 때 지금 등기부 등본은 전부 제곱미터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30평, 40평 이런 평을 많이 쓴다. 사람들이 한번 평을 쓰기 시작하면 제곱미터로 얼른 바꾸기 어렵듯이, 기업들도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대개 뭘로 했겠어요? 무역 거래는 달러로 했다. 달러로 하다가 다른 통화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달러에 맞춰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다른 통화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을 이제 관성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논문을 쭉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학자들이 쓴 논문이랄지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이 국제화를 쭉 추진을 해왔지만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자체 군사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이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위안화 어떤 통화의 국제화에 어떤 작용하는 요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한 거증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썼지만, 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화라는 게 꼭 경제적 측면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면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화폐 또는 국제 통화라 할 만한 것들을 보면,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미 달러화, 그 다음에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이런 정도가 이제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라면 이제 여기에 그 새로운 위안화가 이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되게 이제 얼굴들이 있다면, 위안화에는 누가 얼굴이 있어요? 마오쩌둥이 있죠. 과거에는 위안화가 소수민족들의 어떤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그 위안화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5번째 도안개혁인가 이때부터 저기로 바꿨대요. 전부 마오쩌둥으로, 권종에 상관없이 전부 마오쩌둥으로 쫙 바뀌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국제화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국제화폐가 되면 누가 얼굴이, 신사임당 어르신께서? 제 생각에는
방탄소년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 그 나라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신사임당 얼굴을 보면은 이분이 누구실까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영국의 여왕이라는 거 다 알 것이고, 이분은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클린. 그러면 신사임당이 딱 나타나면 이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원화를 국제화한다면 얼굴을 누구를 하는 게 좋을까? 혹시 여기서 자기 얼굴을, 본인의 얼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 뭐 그런 야망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의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국제통화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편익과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일 먼저 환위험 제거로 대거래가 활발해진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 언제나 고민하는 게 있죠. 뭐죠? 달러를 언제 사지? 달러를 언제 사지? 왜 고민하죠? 이거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이게 900원으로 바뀐다 할지, 또는 지금 안 사고 있는데 갑자기 달러가 1,200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그런 게 뭐예요? 환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환 리스크. 환율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1,000원짜리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장가게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놀러 가면 1,000원짜리 줘도 받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제 편한 거죠. 그러다 유사하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몇억 달러씩을 이렇게 이제 환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억 달러를 언제 살까? 도대체 이 환율이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걸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냥 우리 원화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도 원화로 받고, 이러면 그런 환율의 변동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 나라 통화가 세계적으로 쓰이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대외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시너리즈 효과가 있다. 시너리즈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갑에 지금 이제 5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 액면 가액은 5만 원이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비용,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차액이 49,000원에 해당하는 차액, 이걸 이제 시너리즈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일종의 주조세라고 해서 정부의 수입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냥 내에서만 쓰일 때는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걷는 주조세가 되겠지만, 그게 해외에서까지 그게 쓰인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조세를 외국인으로부터도 받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미 달러의 경우에는 외국인, 내국인 이걸 다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부 수입의 한 3% 정도,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반만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라면 한 1.5% 정도는 세수의 1.5% 정도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돈이 세계적으로 쓰인다면 그 나라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기 나라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빌려주고 또 걷어들이고 하는 것들이 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편익이라고 친다면 비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돈이 뭔가 하여튼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돈을 좀 이렇게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돈이 들어와. 그 수시로 이제, 왜냐, 자기 나라 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런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래서 통화 정책이 잘 안 먹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머니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안화 국제화를 굳이 추진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부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금융 체제가 너무 미달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걸 뭐 엎어보자는 건 아니고 좀 개선해보자, 뭐 이런 취지. 그 다음에 지금 실물 경제는 세계 2위라고 그러는데 금융은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금융대국을 지향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 자유화를 촉진하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나라의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부가 유실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 무렵에 갈 때가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가 1997년에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만에 이제 간신히 극복을 하고 슬슬 외환 보유액을 긁어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모았더니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딱 갔는데 중국은 1년에 5천억 달러씩 막 늘어나는. 여기 2005년 무렵인데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뭐 거의 4조까지 올라가는 이 순간이 불과 뭐 몇 년, 거의 뭐 10년도 안 걸리는 사이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9.11 이후, 이거 좀 그렇긴 한데, 9/11, 몇 년도 일어났어요? 2001년도 9/11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날 때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7배 가까이 증가했. 그래서 거의 뭐 4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막았지만 그 후로 이제 계속 늘어가지고 4조 달러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뭐 외환 보유액이 푹푹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쌓이는 것은 너무나 굿 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4조 달러를 제가 최근에 이게 100달러짜리로 쭉 쌓아보면 어느 정도 될까를 해보니까 4,000km 정도 돼요. 4,000km. 보니까는 베이징에서 홍콩까지가 한 2,200km인데 그 홍콩까지 갔다 오는 그 거리를 쌓을 정도로 하여튼 많은 액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쌓였냐면 북경대 송꼬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으로 쌓은 외환 보유액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2005년 그 무렵에 와이셔츠 하나에 1달러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 25달러에 팔려요. 그런데 그 마진은 전부 중간상, 주로 선진국 미국 회사들이 먹고 1달러만 실제로 여기에 노동을 제공하고 중국의 토지를 제공했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1달러를 팔아서 쌓고 쌓은 게 4조 달러를 쌓았는데 달러의 가치를 한번 봐보세요. 달러의 가치는 9/11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1년은 9/11이 있었고 또 닷컴 버블이 버블이 버스트하던, 그러니까 꺼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다 이거죠. 풀어대니까 달러와의 가치는 거의 뭐 40%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4조 달러로 믿고 있었는데 그 가치의 40%는 날아갔다. 그러면은 한 1.6조 정도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대개는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달러로 표현되어 있는 채권,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들었던 표현은 뭐냐면 외환 보유액의 전략적 사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로 있는 이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주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뭐냐? 이걸 미 국채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자원이랄지 뭐 이런 데다가 에너지 또는 자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립됐던 게 CIC라는 거예요. 중국 투자공사. 그래서 CIC를 통해서 각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지역이랄지 또는 뭐 남미 지역이랄지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은데 아프리카랄지 남미랄지 그런 데가 어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우리도 이제 모 정권에서 이렇게 자원 외교하면서 엄청나게 가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 자원의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해. 자원의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워낙 불안한 나라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의 회수율 또는 수익률이 생각같이 그렇게 안 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돈도 달러처럼 한번 국제화를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것 또는 신흥시장국들이 수시로 외채 위기랄지 외환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 뭐 이런 게 국제금융체제가 너무 달러 중심으로 돼 있다.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 상황에 맞춰서 국제적인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돈을 확 풀었다가 또 확 조였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흥시장국들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미달러화에 많이 이제 의존되어 있는 이런 경제 체제를 흔들어 대니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게 중국인민은행의 쪼샤오 찬이라는 그 총재가 미달러 말고 국제 거래를 할 때는 초국가 화폐, 즉 SDR하고 같은 그런 초국가 화폐를 좀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뭔가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이제 화폐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 먹혀. 왜? 국제금융계에서 중국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IMF의 그 기금, IMF라는 게 이제 펀드니까 기금이죠. 기금의 쿼터, 그 다음에 투표권, 뭐 이런 걸 보면 미국이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 4%?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더 투표권이나 쿼터를 늘려달라고 해도 중국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런데 IMF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그 회원국의 85%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미국이 지금 몇 퍼센트? 16%가 18%가 하여튼 가지고 있대요.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가 넘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미국은 언제든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흥 국가가 뭔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IMF를 먼저 가입을 해야 합니다. IMF를 가입하지 않고 뭐 월드뱅크나 다른 뭐 ADB나 이런 데를 가입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 국제금융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너무 미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해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로서는 2위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금융 사이드에서는 아직도 이제 변방 국가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은행들은 굉장히 덩치가 커요. 여기 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세계 1위부터 5위까지를 쭉 제가 정리를 했는데 1위 중국 공상은행,
2,810억 달러. 그 다음에 2위 중국 건설은행 2,250억 달러.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미국이네요. 그리고 나서 또 중국은행 1,990억 달러. 그 다음에 BOA 1,900억 달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한참 뒤에 이제 KB뱅크가 한참 후에 순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00대 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개수를 따져보면 차이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뭐 이런 정도로 덩치 자체는 굉장히 큰 은행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금융심도라는 게 대개는 GDP 대비해서 금융 규모, 금융 자산의 규모가 어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큰데, 어떤 금융의 질에 해당하는 것, 금융 광도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 상품의 어떤 종류의 다양성이랄지, 뭐 이런 거래 선택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저런 뭐 이재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뭐 파생금융 상품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보다 좀 더 금융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고,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위안화를 이제 계기로 삼아서 자본 자유화를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뭐 이런 이제 보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국유기업, 국유은행, 지방정부로 이어주는 비효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필수이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에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이 제1 목표였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빨라야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GDP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각 성들의 GDP 증가율이었다. 그러니까는 각 지방정부들은 GDP 증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늘려서 GDP 증가시키는 굉장히 더디니까 투자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체는 뭐냐? 국유기업. 국유기업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국유기업에게 굉장히 투자나 뭐 이런 것을 하도록 굉장히 이제 압박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 할 거죠. 그 돈은 걱정 마라. 국유은행을 통해서 다 자금을 대주겠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전까지도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기업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 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줘. 그러면 나중에 이거 뭐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보증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외환위기 오면서 그렇게 했던 은행들 다 망했죠. 혹시 뭐 생각나시는, 옛날에 이제 은행을 쭉 서열을 매길 때 조상, 재, 한석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조흥은행 망했어요. 그 다음에 한일은행 망했어, 상업은행 망했어, 제1은행, 그 다음 서울신탁은행. 결국은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다가 망했던 것처럼, 요 이제 중국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고리를 지금은 이제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이제 가야 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요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뭐냐? 국유기업 개혁과 그 다음에 국유은행들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뭔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금융산업이나 또는 국유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 개방도 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국제 통화에 관련된 국가들은
1, 이건 이제 최고점이에요. 1인데 우리나라는 뭐 7 수준, 0.7 수준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 보세요. 중국은 한참 지금 자본 자유화 기준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는 위안화 국제, 이게 이제 위안화 국제하고 자본 개방하고는 서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정도로 둘 다 같이 추진돼야 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가? 일단 다른 통화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뭐 그런 이제 통화가 됐지만, 그렇지만 위안화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데, 일단 그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네요. 자본시장이 규제되어 있는 상태. 즉 자본시장이 대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외국인들이 얼른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환율도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폭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관리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는 이런 이제 제약 상황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 전략을 구사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이용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사용되는 통화로 하게 하자. 지역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지나가면 뭐 세계화. 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 무역결제 대상 통화에서 투자 대상 통화, 준비자산 통화, 뭐 이렇게 이제 이행을 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3단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의 상황 또는 정책을 폈느냐 하는 것이, 먼저 국제결제통화의 기능 확대, 그 다음에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 통화수합 체결, SDR 바스켓 통화 편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국제결제통화 기능 확대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무역 결제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달러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수출했으면 이제 그걸 달러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자국 통화를 잘 이제 허용을 하는 무역 결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자국 통화인 위안화도 무역 결제에 쓸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랄지 또는 대상 지역 뭐 이런 걸 꾸준히 확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결제 규모가 점점 뭐 늘어나는 모습,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몇 년 사이에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뜯어다 보면, 그러면은 지역별로 보시면 압도적으로 홍콩과의 무역 거래에서 대부분 위안화가 50% 이상 쓰였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대만, 요건 뭐 12%고 저희 50%, 거의 한 70% 가까이는 주로 중화권하고 무역 결제를 할 때 위안화가 쓰이고, 우리나라는 뭐 2.5%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나라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그런데 이제 한중 무역 간에 이렇게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보면 한 5%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90%는 여전히 달러로 결제가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 왜 역외냐? 아까 제약사항이 뭐였어요? 자기 나라 자본시장은 건들지 말아요. 자기 나라 자본시장은 외국인이 함부로 와서 자기 나라 주식이나 채권은 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껏 무역결제를 통해서 내가 위안화를 받았다 갑시다.
그럼 이 위안화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 위안화를 써먹을 그런 대상, 투자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중국 안에 들어가서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밖에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위안화 채권도 사고 위안화 예금도 해라 하는 게 역외 위안화 금융 허브예요. 그래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홍콩. 홍콩은 압도적으로 역외 위안화 금융 허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런던하고 친하다고 그래요. 영국 쪽하고 굉장히 친해서 런던 쪽에 이런 위안화 허브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발행되는 본드 이름이 딤섬 본드네요. 딤섬 본드. 그러니까는 홍콩은 이용하는 통화가 홍콩 달러가 있어요. 홍콩 달러가 있는데 홍콩 달러로 발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와서 발행하는 그런 본드, 다른 나라 통화로, 그러니까 위안화 통화로 발행하면 그것을 이제 딤섬 본드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딤섬은 뭐 한자로는 점심이고 그 중국어 뜻으로는 간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광동어로는 딤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어때요? 위안화 가지고 와가지고 딤섬 본드 사면 된다. 딤섬 본드 사가지고, 딤섬 본드는 그 발행하는 사람이 이제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본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본 이득도 챙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딤섬 본드 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위안화 거래를 하다 보면 국가 간에 서로 이제 결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청산결제은행이랄지 또는 위안화 직거래 시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역외 금융 허브를 계속 이렇게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내 자본시장도 제한적이나마 조금씩 이제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RQF라는 게 있어요. QF라는 것은 이제 적격 기관 투자자라는 이야기고, 앞에 R은 런민비의 R자를 붙여가지고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주식이나 그 다음에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조금씩은 열어주고 있다. 그게 이제 1.74조 위안 정도면 정말 작은 분야, 작은 금액인데 그렇더라도 조금씩은 자기네 자본시장을 열고 있고, 그 다음에 판다본드. 판다본드는 뭘 파는 게 아니고 뭐죠? 슝마오. 그러니까 뭐죠? 팬더 본드라, 팬더 본드. 그래서 요거는 외국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걸 이제 판다본드라고.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본드라 하겠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리랑 본드. 그래서, 그러면 아까 딤섬 본드에 해당하는 것은? 저기 먹는 거니까 이쪽도 먹는 거. 김치 본드. 그러니까는, 하여튼 뭐, 그 반열이 동물 반열이면 되게 동물 쪽, 먹는 반열이면 먹는 쪽. 일본의 경우에는 뭐 스시 본드. 그러니까 스시 본드, 딤섬 본드, 뭐, 방금 뭐였죠? 김치 본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통칭은 유로 본드라고 그래요. 유로 본드.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강통, 성강통, 채권통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후는 뭐냐면 상하이를 의미해요. 상하이하고 강은 홍콩을 이제 중국어로는 샹강, 그러니까 상하이하고 홍콩 간에 이 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선강통은 선은 이제 선전, 심천이죠. 심천과 홍콩 사이에 주식을 서로 교차 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권통은 홍콩에서 상하이의 채권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본시장을 조금씩 여는 뭐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통화수합. 통화수합은 원래 이제 국제금융 어떤 기법으로서 통화수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단기금리와 뭐 장기금리의 조건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무슨
통화 간의 어떤 거래 조건 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서로 스왑을 하는 그걸 통화 스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화 스왑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왑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개설을 한 거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통화 스왑을 해줬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위안화를 써라. 우리도 이제 같이 수합을 한 거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원화를 써라 하고 중국에 서로 이제 맛 교환을 한 셈이에요. 그런 게 이제 통화 수합이라는. 그래서 혹시 갑자기 위안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그 한도만큼 여기 보니까 3,600억 위안이네요. 3,600억 위안 굉장히 큰 규모죠. 홍콩이 4천억으로 제일 많지만 한국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많은 그런 금액을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위안화가 필요할 때는 뭐 이걸 쓸 수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실효는 어떨까요? 실질적인 의미는 썩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외환위기 오고 하는 게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오고 급하게 됐지.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달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지 위안화가 없어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혹시 금융기관들이 이제 위안화 자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사진은 중국인민은행이네요. 중국인민은행 본점. 그래서 그때 근무할 때 한 두어 번 들어가 봤어요. 뭐 우리가 자주 보듯이 이 중국 관공서를 가면 엄청나게 저기가 응접실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쫙 앉아서 막 이렇게 차를 한 잔씩 하면서 좀 뭐 식사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게 꼭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SDR 바스켓 통합 편입. SDR은 Special Drawing Right에서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그러고 IMF가 창출한 통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SDR이라는 어떤 화폐가 돌아다니지는 않죠. 대개는 이제 IMF 업무와 관련해서 SDR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다만 SDR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 안에 SDR의 가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바스켓 통화를 구성을 하는데 그 바스켓 통화에 편입이 된다면 이것은 국제금융기구가 인정해주는 국제화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는 뭐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이 SDR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가 이렇게 네 가지 미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그리고 편입 비중은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6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거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성 비도 보면 10.92%로 굉장히 높은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와 엔화를 제치고 세 번째 반열에 오른.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사건. 그리고 여기에 편입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IMF 측에서 하여튼 이 편입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기준 자체를 상당히 좀 자본 자유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통화를 어떻게 국제 통화로서 인정해서 이 SDR의 어떤 국제 통화의 반열로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걸 편입할 때의 그 내용을 보면 freely usable이라는 표현을 썼. freely usable이라는 표현에 꼭 자본의 어떤 태환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본의
내 자유화가 됐지 않더라도 하여튼 freely usable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서 위안화가 지금 SDR에 편입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최종적으로 한번 통화별로 국제화의 지수를 한번 표현을 보면 보세요. 압도적이죠. 달러가 뭐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압도적이고, 그리고 유로화가, 그 다음에 저기는 어디 있나요? 위안화는 저기 있네요. 저기 굉장히 낮은 수준. 여전히 위안화는 전반적인 국제화 지수를, 이제 국제화 지수라는 게 결국은 무역거래에서의 쓰임새 또는 금융거래에서의 쓰임새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요거는 중국 인민대학에서 작성한, 뭐 외국 저기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자기 그 인민대학에서 작성한 국제화 지수니까 뭐 객관적이라고 이제 봐줘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위안화 국제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어떤 평가나 뭐 이런 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1대1로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대1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1대1로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요. 전략하면 뭔가 도모하고 있는 뭐 그런 스멜이 나고 막 이런다 이거죠. 자기들은 이제 굳이 이니셔티브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운을 맞추려다 보니까 전략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1로 해가지고 저 띠 대자를 썼고, 그래서 그걸 벨트죠, 벨트. 그 다음에 로는 이제 길로자니까 로드. 그래서 원 벨트, 뭐 원 로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보면 꼭 벨트 하나 아니고 길 하나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벨트 앤 로드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표현은 이제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중국과,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 국가와 육상 또는 해상으로 네트워킹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1대1로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를 이야기하고, 특히 철도나 도로를 통한 인프라,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거기에 굉장히 더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프라나 또는 철도나 도로 놓는 수준이 아니다. 모든 것을 서로 통하게 하는 네트워크다. 여기 보시면 정식 명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크로드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한나라의 장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실크로드를 뚫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비단이 왔다 갔다 했고, 도자기랄지 향신료랄지 뭐 중국의 차랄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 그거는 물건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화가 서로 섞이는 경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당나라 때 이미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의 뭐 4대 발명이라 할 만한 화약이랄지 나침반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에 전달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것처럼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길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의 어떤 협력을 구축하자라는 그런, 그래서 뭐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 프로젝트라고, 요거는 이제 키예프 자료에서 제가 보고 베낀 거예요. 하여튼 처음에 대부분은 그냥 연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동부 연해 지역
위주의 대외 개방 전략에서 벗어나. 옛날에 개방의 주 통로는 동부해안 지역에서의 그런 개방에서 벗어나서 서쪽에 있는 내륙을 통해서 개방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보관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가치를 적어도 중국 정부는 부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는 요거네요. 요 윗부분에 쭉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일로는 아랫부분.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서남아, 유럽,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는 65개 국가야. 하여튼 통도 크죠. 중국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통이 커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44억 명.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63%를 포함하게 되고. 그 다음에 GDP의 21조 달러에 해당해요. 그래서 전 지구 GDP의 29%에 해당하는 국가를 아우르는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간단한 개요고, 그 다음에 추진경위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2013년도 9월 달부터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다니면서 슬슬 이 1대1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러려니 뭐 잘 되면 좋겠지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감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뭐 실크로드 기금, 그 다음에 우리 뉴스에 자주 봤죠. 뭐 이거 행동계획 발표는 그렇다 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요거 설립하는 거, 이런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팍팍 해가지고 저번 이제 5월 달에는 뭐 고위급 포럼,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던 그 포럼까지, 이게 일종의 이제 홍보 전략이죠. 홍보. 뭐 그런 이제 추진 경위를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이런 1대1로를 추진한 배경은 뭐였냐? 먼저 간단한 이제 정치 외교적 배경을 보면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한다. 미국은 아까 2001년도에 9/11 이후로 계속 중동 지역에 주 관심사였어요. 중동 지역을 막 다스리는데 굉장히 전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중국이 슬슬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시아로 다시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옛날 이제 힐러리 이제 국무장관이 2011년부터 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오바마 정권 때 TPP 뭐죠? 트랜스 퍼시픽, 그 다음에 뭐였더라? 파트너십 해가지고 이게 환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서서히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 하는 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서쪽으로 간다. 서쪽 서진 전략.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유라시아 지역을 전부 아우르는, 유라시아 지역이 뭐예요? 유럽하고 아시아. 이걸 전부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전략을 구상하겠다 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점하는 그런 이제 정치 외교적 배경이 있다 하는 것하고, 요거는 뭐 제가 보니까 자료들은 엄청나게 많고 이거에 대한 견해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뭐 제가 별로 자신 없는 통과. 그래서 경제적 배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먼저 글로벌 인프라 수요에 부응한다. 이 기본적으로 취지가 하여튼 우리 주변 국가의 인프라를 같이 개발하면서 같이 살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중국의 낙후 지역과 주변 국가를 연계 개발한다. 그 다음 중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표준을 수출한다. 그 다음 과잉 생산 설비를 완화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기할 수 있겠다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글로벌 인프라 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수요를 다 충족시키려면 매년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 이제 투입되는 또는 건설되는 인프라의 수준은 굉장히 적어서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느 지역이냐? 이 지역이 인프라 수요가 그러니까 이스트 아시아 앤 퍼시픽이네요. 그러니까는 동아시아. 우리도 동아시아인데 우리가 여기 포함되면은 좀 우리는 자존심 상하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지만 그 다음에 퍼시픽이니까 이 태평양 지역 또는 뭐 동남아시아 쪽, 뭐 이런 쪽의 저개발 지역,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인프라가 필요한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우스 아시아니까 뭐 남아시아, 뭐 이런데 아시아 지역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제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보면 전기가 굉장히 필요한 뭐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전기나 뭐 수도, 전기에 여전히 결핍 상태에 있는 인구가 15억 명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수도가 결핍되어 있는 데가 한 10억 명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후진국들이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 20억 명이 도시로 이전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건 놀라운 거죠. 20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30년 동안에 계속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게 되면 그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요들을 충족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이걸 이제 1대1로라는 이런 이제 멋있는 이름을 씌워가지고 이 인프라 수요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중국의 내심은 뭘까? 그래서 이제 쭉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거다. 중국의 낙후 지역과 그 다음에 주변 국가를 연계해서 개발해보다.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이 성별, 그러니까 이 성은 뭐죠? 그 무슨 티엔진, 그 다음에 상하이 뭐 이런 지역의 각 지역별로 1인당 소득을 쭉 해보면 천진이나 상하이나 그 다음에 베이징 이쪽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위안 정도 돼 있다면 6.6 정도로 이제 나누게 되면 한 15,000달러는 훌쩍 넘어가는 뭐 그런 수준이고, 그 반면에 제일 오른쪽에 지금 저기 영어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깐수라는 지역이에요. 깐수라는 지역은 이근방 하여튼 어디라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 지역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2만 위안 약간 넘은 수준이니까 3,000달러 뭐 이런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저소득 지역, 소득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소수민족들,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민족이랄지 또는 장족이랄지 뭐 이런 소수민족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빈곤 문제까지 같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서부 대개발이라 해가지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여튼 이 지역들을 좀 개발을 해보려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왜냐하면 그 취지는 뭐냐면 이 동부 연안 지역들이 잘 사니까 여기서 잘 사는 기업들을, 잘 사는 지역의 어떤 낙수 효과를 여기까지 좀 이렇게 보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런 지역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하고 같이 개발을 통해서 자생력이 생기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가 이 연계해서, 즉 중국 내 낙후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간에 어떤 연계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뭐 1대1로 해가지고 2개의 선만 있었지만 좀 더 세분화해 보면 한 6개 정도의 어떤 경제 회랑을 만들어서 중국의 동북 지역은 뭐 이러이러한 회랑, 그 다음에 서북 지역은 이런 곳들하고의 연계, 그 다음에 서남, 동남 지역은 이렇게 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고, 대표적인 게 지금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저 파란 데가 신장 지역입니다. 신장 지역.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이제 서북 지역이죠. 서북 지역이 연계해서 같이 개발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4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퍼부어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인프라 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얻는 것은 뭐냐? 여기 과다르항에 이제 쭉 오게 되면 이 과다르항에서 말이죠, 직접적으로 중동 지역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중동 지역을 가는 루트는 쭉 싱가포르 밑에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이제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항만을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만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 해군들도 저기에 주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은 이 부분인데,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 모델을 과거의 저임금 값싼 노동력 위주의 어떤 성장 모형에서 벗어나서 뭔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또는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신성장 모형을 이 1대1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중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 점점 기술 수준이 아직은 첨단 기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점점 중고기술, 미디엄 하이 테크놀로지 정도는 점점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것은 저기술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중고기술, 이것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기술 표준 수출. 중국이 원래 FDI라는 게 뭐죠? 외국인 기업을 직접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그 외국 기업들이 나에게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이 외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은 전혀 이전을 안 해주던, 낡은 기술만 이전을 해주고 핵심 기술은 전혀 이전을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1990년대부터 자체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는 저는 뭐 내용 자체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스마트폰과 관련된 뭐 통신 같은 걸 보면 이런 중국 표준 대개는 주파수와 관련된 거더라고요. 주파수를 어떻게 뭐 시간대별로 쪼개 쓰고 뭐 이런 기술, 그런 것들이 국제 표준도 있지만 중국 자체의 표준을 개발하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이렇게 중국 자체의 표준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돼지코가 2개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에 가서는 그 2개를 쓸 수밖에 없고, 뭐 3개인 국가는 3개를 쓸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비디오 테이프 베타 방식과 VHS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베타 방식이 한번 이제 밀리면 그냥 전부 사람들은 VHS 방식을 이용하듯이, 중국의 표준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중국의 표준을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인? 13억, 지금 한 7천만 명 가까이 된다. 중국이 한번 이렇게 표준을 세워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의 기술 표준 문제는 좀 관련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대1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 표준을 계속 확산 또는 수출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이 요즘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고속철도에 대한 특허들이 꽤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400km 내지 500km 정도 나가는 그런 속도를 가지는 중고속철도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 저거는 접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ZTE인가 저기서 개발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하여튼 기술 표준을 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내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은 오랜만에 들었죠. 그렇지만 글로벌에서 상단에 속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영내에서 좀 상단에 속해보자. 그래서 리저널 밸류체인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유인물로 보셨겠지만 과연 그런 역량이 가능할까? 그걸 한번 이제 이런 참고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중국은 일단은 R&D 투자의 규모 자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R&D 투자가 많은 나라는 역시 미국이에요. 제일 동그라미가 커. 미국의 R&D 투자 규모가 가장 크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중국 규모도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여기 있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가라앉아 있네요. 이 축은 뭐냐면 노동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의 수가 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한 10명, 1000명당 10명이니까 한 1%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 축은 GDP 규모 중에서 R&D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비중을 나타낸 3%.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R&D 규모가 굉장히 비중이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 수 중에서 R&D 인력이 차지하는 것도 10명 이상, 그러니까 1% 이상, 상당히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나라이고, 대표적으로 핀란드 같은 데는 굉장히 동그라미는 작지만 인력 비중이랄지 그 다음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높다. 그런데 중국은 이 수준이 1000명당 1명, 그러니까 1%가 아니고 0.1%네요.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런데 결국 제 생각에 중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결국 이 회귀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점점 연구 인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의 저임금 또는 저부가가치의 경제를 탈피하려면 결국 인적 자본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요거는 매년 중국 대학생의 졸업자 수예요. 해년마다 중국 우리 수능에 해당하는 거 가오카오라 하는데 한 1000만 명씩 시험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한 700만 명이 지금 대학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해년마다 700만 명씩 대학 졸업자가 생겨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도 이 수준은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한 3억 명 정도가 0세부터 13세 사이에 포진돼 있대요. 그리고 2030년까지 대학 졸업자 수가 2억 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물론
대학의 어떤 수준이랄지 뭐 이런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생 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학원이나 석사나 박사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년마다 50만 명씩 해외로 유학을 가고 저희 한양대에도 한 서울 캠퍼스에 1,400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이 있고 저희 학과에 기본적으로 뭐 해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100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오늘 내용 중에서 그래도 꼭 이것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숙학교 학생들이 시험 치러 가는 모습. 이게 안회이성에 기숙학교가 있는데 아까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를 치러 가는 학생 수가 10,000명이 지금 출발하는 그 광경이에요. 10,000명. 고등학교 하나 한 학년이 10,000명이 지금 시험을 치러 가는 장면. 전국적으로 이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연출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덩케르크인가 하는 영화에 보면 처칠이 뭐 독일 사람들하고 뭐 하늘에서 싸우고 뭐 바다에서 싸우고 땅에서 싸우고 그렇듯이 여러분들 앞으로 하늘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만날 것이고 땅에서도 만날 것이고 바다에서도 만날 것이고 다행인 것은 싸우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코피티션, 코어퍼레이션 플러스 컴피티션 그런 이제 상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이미 중국 학생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이런 학생들하고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경쟁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혹시 다 잊어버리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야 하는 방향은 사람 위주의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경제,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와 있는 중국 학생들하고의 교감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대1로 추진을 통해서 지금 너무 넘쳐나는 과잉 설비를 좀 해소해 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2008년 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출이 너무 이제 위축될 걸 걱정해 가지고 너무 그냥 과도하게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가동률이 80% 미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는 이제 과잉 설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한 3억 톤 정도가 해년마다 과잉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3억 톤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미국하고 유럽이 1년 필요한 총 철강의 규모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큰 경제체가 뭔가 하여튼 정책적으로 조금만 오판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뭐예요? 철강, 선박 이런 거 엄청나게 이런 남아도는 뭐 이런 이제 설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 확보의 안정성 도모에서 주위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그 지역들은 굉장히 이제 자원 부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1대1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뭐 이렇게 자원 확보를 해보는 효과가 있다.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결국 추진 성과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했어요. 그냥 중국과 1대1로 접경 국가와의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정도고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이런 세 가지 문제 주변국의 입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고 신용 리스크가 상존한다. 그래서 일단 주변 국가들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각 나라마다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는 그런 게 꽤 있다는 거죠. 우호적 지분으로서는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에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곤란할 때 물적 지원을 많이 해줬던 그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표적으로 뭐죠? 국경 분쟁이랄지 뭐 이런 게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또는 서로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1대1로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입장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맹주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슬슬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연결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돈 문제죠. 돈. 해년마다 1조 원 정도가 필요할 정도, 1조 달러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당분간은 중국이 선제적으로 이 자금을 대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도 지금 은행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거죠. 왜? 중국 은행들은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 160% 정도의 기업 어떤 차입금 규모, 부채 규모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빵꾸 하나도 이 은행들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1대1로 한다고 자금을 퍼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회의적일 수가 있다. 이제 뭐 지금 이런 은행들이 워낙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8,900억 달러를 투입했다라는 것보다는 8,9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할 정도의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는 어려워서,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보자 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국제금융기구의 발족으로 글로벌 자본의 동참을 유도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은 했지만, 과연 이 은행들이 중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돈을 댈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이거지.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하잔다 해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줄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어너더 스토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실크로드 기금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자기들 저기로만 출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따라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가 상존한다. 신용 리스크는 뭐죠? 투자금 회수하기 어렵다. 또는 돈을 빌려줬다면 떼일 염려가 수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여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 것은 그나마 투자 등급입니다. 파란 것은 그나마 투자 등급. 그 주위에 있는 앞으로 1대1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빨간 신용 상태로 보면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이 왜 투기 등급이겠어요? 저상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정책이 불투명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요 수준이다 이거죠.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과연 이 제대로 그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들이 대부분 부패하다. 심지어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부패한 나라, 여기는 부패 감지 지수라는 이걸 가지고 부패하다고 뭐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부패 감지 지수의 측면에서 보면 요 이제 파란 쪽은 그나마 이렇게 깨끗한 나라들, 그 다음에 노란 게 좀 그나마 좀 부패는 조금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는 52위더라고요. 이 기준에 보면 52위. 우리나라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17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건데 그중에 52위. 그러면 뭐 괜찮다? 우리 1인당 GDP는
세계 한 25위권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된다면 적어도 뭐 이런 수준은 돼야지. 그런데 하여튼 보시면 이제 차이나를 비롯해가지고 이 빨간 이쪽이 거의 대부분 1대1로 국가들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돈이 그야말로 그냥 줄줄줄 셀 수가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대1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평가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안화 국제화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 자유화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수시로 그 자본시장에,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먼저 좀 약간 자신이 없는 국유기업이 먼저 개혁을 해야 한다. 국유기업이. 기업들이 개혁을 해야 하는 이런 선결 과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나 뭐 일본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함부로 개방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다른 논문에서 한번 이제 재밌어서 했는데, 자본 자유화가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1964년도에 IMF 8조국, 그 다음에 올림픽 교체 이런 거 이루어지고 9년 지나서 자유변동 환율제로 갔고, 그리고 16년 지나서 자본 자유화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요 이벤트들로부터 한 16년 정도 경과해서 이런 것들 자본 자유화를 이루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도에 IMF 8조국과 그리고 올림픽 개최를 했는데 9년 차, 11년 차.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야. 이것은 외환위기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유변동 환율제로 갔고 뭐 그러긴 했지만, 뭐 일본의 예를 본다면 뭐 거의 한 15년쯤 지나면 뭐 저기를 했지 않았을까, 자본 자유화를 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요 시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시점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달리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한 20 정도를 해보면, 만일에 199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016년도에 자본 자유화가 됐었어야 할 텐데 아직 안 됐죠.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럼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년을 합하면 2028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후에 과연 될까? 사실은 굉장히 2028년쯤 된다 하더라도 낙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벌써 한 10년 전에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자본 자유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과연 자본 자유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게 될지, 그것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대1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어떻게 조종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영향력은 점점 커지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내심과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도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덕불고, 덕불고가 뭐죠? 덕을 베풀면 외롭지 않고, 그 다음에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이 과정이 굉장히 뭔가 하여튼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제학적인 문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어떤 정치 외교적인 또는 전반적인 어떤 세계 권력 질서랄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이런 정책들이 가지고 오는 변화가 뭘 것인가? 일단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 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자본 자유화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들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돈, 이거 제한 없이 들어오게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로 가는 돈, 이것도 제한 없이 나가게 하는, 그게 이제 자본자유화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가장 중국에 가까이 있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융시장을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시장으로 생각할 그럴 개연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수시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채권시장 외국인 채권 보유액 한 100조 중에서 중국이 10조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2016년 3월까지만 그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외국인 채권 보유 1위 국가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10조 원 정도는 앞으로는 세 발에 필 것이다. 앞으로 엄청나게 자본자유화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시장에 어떤 민간 기업들이 채권에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의 자금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자금이 될 것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유 금융기관이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자금들이 정말 정략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미리 이제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소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여튼 뭐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행자로서의 강점을 살린다. 즉 우리는 이제 중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도 겪었고, 또 뭐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접근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내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네트워크 문제를 늘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제가 이제 한국은행 국제국 쪽에 근무를 할 때 그 당시에 2003년 4년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은행 야마구치 부총재라는 분을 모셔다가 강연을 듣는데, 이분이 쭉 강연을 하다가 자기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선진국의 어떤 국제금융계의 중요 인사들을 만나서 서로 뭐 헤이 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벤이 누구죠? 벤 버냉키. 그 당시에는 총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린스펀이 총재였고,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들끼리 어떤 리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리그.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친구처럼 뭐 벤,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으면 누구죠? 앨런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금융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저런 그룹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계 소위 이제 주요 인사라는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에 국제금융과 관련된 좋은 논문이랄지 또는 좋은 이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쫙 국제금융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에 들어가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국제금융계에 뭐 중앙은행의 수장이랄지 또는 어떤 그 요직에 앉는 그런 이제 루트를 본다면, 지금 이제 저희들은 미안하지만 그 역할을 지금 시작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넘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어떤 금융 강국으로 이끌려면 정말 그 젊어서부터 어떤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어떤 그 헤이 벤 하면서 사귈 수 있는 그런,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미국 중앙은행 모 씨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라. 그래가지고 헤이 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감을 지금부터 하시라.
저는 그 금융 네트워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은 네트워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금융 네트워크도 만만치 않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중국 학생들은 많이 와 있으니까 그 학생 중에 중국의 금융계를 거머쥘 만한 또는 쥐락펴락할 학생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거죠. 가급적이면 가까이 다가가서 하여튼 서로 간의 교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대1로 국가들이 이제 어떤 논문을 보니까 1대1로 국가들이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 동남아랄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쭉 데이터가 무역 거래 실적이 중국보다는 이 동남아랄지 1대1로 국가들하고 물론 하나하나의 국가는 아니지만 덩어리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은 교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1대1로에 속해 있는 국가들도 우리하고는 매우 밀접한 그 교역량과 투자,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밀물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1년 수출액이 1,500억 달러인데 그중에 500억 달러가 삼성 베트남 법인 거기서 수출합니다. 그만큼 베트남 경제는 우리 한국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1대1로 국가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그런 이제 국가들로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so what?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쭉 생각해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중국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전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 중에 박승 총재님이 계셨어요. 그분 모시고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뭐 기자 간담회인가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이제 뭐 중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중국은 우리에게 채찍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되게 뭐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중국에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엣지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피상적이고 뭐 그랬던 것을 이제는 점점 서로의 사정, 서로의 속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사드 문제랄지 뭐 이런 것,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뭐 다 그냥 좋아 보이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진짜 나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일까?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런 상황은 더 자주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하고 서로 뜻이 다르다 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단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좋은 시절도 있겠지만 우리가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정도로 이제 제 말씀은 마치고 수업으로 치면 이거네요. 마지막 슬라이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퀘스천 질문 있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